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그 네 번째 노트에서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고, 암호 프로토콜을 이해하기 위해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간단하게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 이용하는 키 확립 프로토콜을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 키 확립 프로토콜 우리가 살펴본 다섯 가지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 봤었는데, 거기서 등장한 몇 가지 그 기법들이 있었어요. 프로토콜 설계할 때 쓰는. 그래서 그 기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번 챕터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분 정보라는 거, 그리고 명명 기법, 최근성 보장 기법,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신뢰 관계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인증할 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그리고 공개키를 사용하게 될 때 조금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분 정보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에, 지금은 우리가 그 인증 암호화가 기본이 되어 있어서 여분 정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인증 암호화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여분 정보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랜덤한 값만 대칭키로 암호화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복호화하고 나면 제대로 풀린 건지, 원래 내가 기대했던 것이 온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B, NA,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키로 풀었는데, B, NA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 암호문은 내가 생각했던 키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문이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그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랜덤한 정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수신한 사용자가 제대로 복호화가 됐는지, 그걸 알 수 있도록 이 암호문이 이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게 됐는데, 그 정보들이 이제 여분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분 정보라는 거를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블럭 암호화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분 정보를 설명하기 전에 블럭 방식의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특성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블럭 암호 방식은 정해진 크기의 입력을 받아 같은 크기의 출력을 해주는 그런 암호 방식인데요. 항상 뭐 AES,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 AES라고 하는 건데, 이 AES는 블럭 크기가 128비트예요. 16바이트. 그러면 16바이트보다 내가 암호화해야 되는 데이터가 적다. 그러면 채우기를 해야 되겠고, 16바이트보다 크면은 얘를 16바이트 단위로 쪼개가지고 암호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16바이트보다 큰 데이터를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암호화할 텐데, 이때 이제 암호화 모드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메시지들을 암호화하게 됩니다. 이 암호화 모드 중에 뭐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가장 단순한 암호화 모드는 ECB 모드라는 것이고, 이 ECB 모드는 그 평문을 블럭 크기로 나눠 가지고 각 블럭들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ECB 모드는 그 평문의 어떤 형태가 그대로 암호문에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문의 블럭들이 같아지면 이제 암호문 블럭들도 같아지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현장에서는 22 모드를 쓰지 않을 건데, 아직은 암호화 모드에 대해서 다른 모드들을 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22 모드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긴 메시지 말고 또 블럭 크기
두 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M과 M 프라임. 이 M과 M 프라임 서로 다른 메시지인데 그거를 똑같은 키로 암호화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결과가 C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블록 암호의 특징에 의해서 M과 M 프라임, C 프라임은 다 크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키로 메시지를 암호하더라도 그 나온 결과들은 그 결과를 봤을 때 이 평문들이 어떻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좋은 암호 알고리즘이 아니겠죠. 그래서 C와 C 프라임과 M과 M 프라임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여기가 뭐 몇 비트가 다르면 얘도 몇 비트가 다르다든지 뭐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 C와 C 프라임을 본다고 해서 그것을 암호한 M과 M 프라임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어떨지 이런 것들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C나 C 프라임을 우리가 뭐 똑같은 128 데이터니까 항상 뭐 어떤 키로도 복호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원래 사용됐던 K가 아니라 전혀 다른 키로 그거를 복호하게 되면은 완전히 깨지겠죠. 어떤 값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가 없고 매우 랜덤한 값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계측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C와 C 프라임을 내가 약간 조작을 했다. 한 비트를 바꿨다든지 두 비트를 바꿨다든지 바꾸더라도 그거를 이제 원래 키로 복호하면은 또 왕창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깨지는 게 아니라 왕창 깨지게 되어 있고요. M이 랜덤한 값이면은 K로 C를 복호하여도 C가 K를 이용하여 생성한 암호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런 C를 보게 되면은 이 C는 요 똑같은 크기의 랜덤한 128비트와 구분할 수는 없어요. 얘가 K로 암호화된 건가? 뭐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 때문에 M의 일부가 확인할 수 있는 값이고 복호한 후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C가 K를 이용해서 생성한 암호문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복호에 얻은 M 전체의 무결성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일부분이 안 깨질 수는 없어요. 다 깨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측한 생각하는 데이터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 내가 확인했다. 그럼 전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만 제대로 복호화되고 나머지는 엉뚱하게 복호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 블럭 방식의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암호문의 초기에는 이제 오래전에는 인증 암호를 하기 전에는 여분 정보라는 걸 넣습니다. 물론 이 목적으로도 여분 정보를 넣지만 실제로는 그 뭐 키의 용도를 알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 메시지의 최근성을 알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도가 아니더라도 암호문에 그 랜덤한 정보 말고도 이런 여분 정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여분 정보로 활용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용도로만 활용하고 이제 이게 제대로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는 인증 암호화에서 그 맥값을 확인함으로써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한 블럭을 우리가 암호화했을 때의 그 특징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두 개의 블럭을 암호화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의 블럭. 그리고 ECB 모드로 했습니다. 그러면 M1, M2가 평문인데 얘를 암호화했더니 C1, C2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M1을 암호하면 C1이 되는 거고 M2를 암호하면 C2가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 여분 정보가 모두 M1과 M2에 각각 있어야지만 C1과 C2를 K로 복호했을 때 이 암호 블록들이 K로 암호화된 블록임을 이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암호화돼서 전송될 때 뭐 조작도 할 수가 있고
블럭을 다른 블럭으로 교체할 수가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C1에서 얻은 어떤 결론을 C2에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B 값이고 여기가 키라고 해서 이 키가 B랑 쓰기 위한 키다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뭐 여기 얘기가 있는데 문제를 한번 좀 보면서 그 이해를 해봅시다. 블럭 크기, 사용자 식별자, 대칭키 길이가 모두 16바이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ECV 모드로 얘를 암호한 결과가 C1, C2이고 얘를 암호한 결과가 C1 프라임, C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B라는 식별자를 암호한 결과가 C1이 될 거고요. KAB를 암호한 게 C2가 되는 거고 D를 암호한 게 C1 프라임이고 KAD를 암호한 게 C2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이 메시지를 받는데 C1, C2라는 두 개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받는 거죠. 결합되어 있는. 받았을 때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는가?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는가? 근데 앨리스는 뭘 기대하냐면 첫 블럭에 B를 기대하고 있어요. 요번에 나는 B랑 통신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B를 그 서버가 그 식별자를 넣어서 암호화해서 준 거예요. 그러면 B가 거기에 없으면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하겠죠. 그러면 요 네 가지를 봅시다. 다 뭔가는 원래 그대로 온 게 아니죠.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우에는 C1과 C2 프라임을 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복화해 보면은 B는 제대로 나오겠죠. 두 번째를 풀면 KAB를 얻는 게 아니라 KAD를 얻겠죠. 그렇지만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C2 프라임이 잘못된 건지는 뭔가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C1 프라임이 여기에 와 있으니까 얘를 풀면은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요? D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1과 X라는 그냥 랜덤한 값을 준 거예요. 뭔가 다른 데서 갖고 와서 준 것도 아니고 랜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앨리스 입장에선 이 X나 C2 프라임이나 그 차이는 못 느끼는 거죠. 둘 다 어차피 랜덤한 값이니까 못 느껴요.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B가 나왔으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Y라는 랜덤 값을 여기다 주면은 얘를 풀면은 뭔가 랜덤 값이 나오겠고 전혀 식별자 같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와 4는 문제가 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1, 3은 조작이 되어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분 정보는 그 블럭을 확인하면 그 블럭은 맞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 블럭이 아닌 다른 블럭에는 어떤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암호화가 중요한 거고요. 조금 더 키워봅시다. 이제는 두 블럭이 아니라 세 블럭으로 가볼게요. 내가 수정했는데 왜 이게 또 왜 저렇게 돼 있지? 하여튼 이게 밑으로 와야 되는데 NA 이렇게. 근데 내가 고쳤는데 반영이 안 됐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위치들을 조금씩 바꾼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들을 암호화하는데 그 암호화하는 그 위치를, 그러니까 이 구조체들을 조금씩 다르게 한 거죠. 얘는 첫 번째는 난스, 그 다음에 식별자 키, 난스 키 식별자, 키 난스 식별자 이렇게 이제 구조체 구성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암호화해 봤습니다. 근데 이 앨리스는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NA와 B를 확인했고 채우기도 확인했어요. 즉, 이 형태를 보면 첫 번째 형태로 온다고 치면 얘는 확인할 수가 있죠. 사용자가 요 위치에 있는 것들은 요거는 랜덤한 데이터니까 확인을 못해요. 하지만
요 블럭 내에서 얘를 확인했기 때문에 얘도 조작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확인했기 때문에 얘도 조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얘를 확인했고 얘를 확인했고 얘를 확인했는데 확인 못한 이 부분도 이렇게 걸쳐 있죠. 그러면 얘를 확인했기 때문에 얘를 알 수 있는 거고 얘를 확인했기 때문에 얘도 조작이 안 됐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얘 확인하고 얘 확인하는데 얘는 그냥 독립적인 거죠. 그러면 이 형태는 전혀 이 키가 그 맞는 키인지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랜덤한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쪼개서 암호화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뭔가로 바꿔버리면 그 바꿔버린 거를 그 수신자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형태는 각각 세 가지로 우리가 세 블럭으로 나눴지만 각 세 블럭에 모두 여분 정보들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 블럭 전체들이 뭔가 조작이 안 됐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안전하냐? 이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예제를 갖고 온 거예요. 아까 거에서는 이제 거의 이런 형태가 됐었죠. 나눴는데 하나는 랜덤한 정보가 들어있고 하나는 이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다고 해서 랜덤한 쪽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까와 똑같이 안 되는 건데 요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순서를 바꿨더니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거를 보세요. 이 B가 들어있는 또 다른 그 암호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의 암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C면 C1이면 얘가 C2가 되는 거고 얘가 C1 프라임은 얘가 C2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C1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예제에서 첫 번째 블럭을 이렇게 서로 교체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앨리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요 두 개를 교체했어요. 요 첫 번째 블럭을 이제 얘 걸로 교체해가지고 앨리스한테 줬습니다. 앨리스가 기대하는 건 NA를 기대할 거고 B를 기대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교체를 하면은 B는 그대로 계속 나오겠죠. 근데 뭐는 안 나와. NA는 안 나오고 요 다른 게 나오겠죠.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두 번째 거를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B도 제대로 나오겠죠. NA도 제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 키는 어떻게 돼요? 요 반쪽하고 요 반쪽이 결합된 원래 준 키가 아닌 다른 키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앨리스는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눴는데 각 세 개의 블록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고 해서 공격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이 얘와 얘를 교체를 하면 이건 알아차릴 수 있겠죠. 난스가 바뀌었으니까 안 돼요. B는 키는 바뀌어도. 근데 요 두 번째 얘와 얘를 바꾸면은 이거 역시 앨리스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발견을 못 합니다. 세 개의 블럭에서 얘 확인되고 B 확인되고 얘 다 확인이 됐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요 반과 요 반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키는 원래 요 노란 형태의 키가 나와야 되는데 노란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 반하고 얘 반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분 정보가 모든 블럭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뭘 해야 돼요? 인증 암호화를 해가지고 이런 교체 공격, 조작 공격들을 막지 않으면은 그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제로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암호화만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무결성까지 보장되게끔 이제 중간에서 교체 공격, 블록 하나를 다른 어디 암호문에서 띄어다가 넣어가지고 오해하게끔 잘못된 키를 사용하게끔 한다든지 엉뚱한 키를 사용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게끔 이제 인증 암호화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인증 암호화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의 표준은 인크립트된 맥 방법이라고 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그 암호화된 그 C, 암호문에 대한 맥 값을 계산해서 주게 되겠고요. 그럼 수신자는 얘를 풀어보기 전에 이 맥 값이 맞는지 자신도 이 C를 이용해서 갖고 있는 K2를 이용해서 맥 값을 계산한 다음에 수신한 맥 값과 비교를 하고 그게 일치되면 이 C가 전송하는 과정에서 안 바뀌었다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을 C를 풀어가지고 그 M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인증 암호화했을 때 그 문제가 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블럭짜리인데 아까 문제가 됐었죠. 이렇게 나눴을 때 C2를 바꾼다든지 C2를 랜덤 값으로 바꾼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아까 같이 B와 K, D와 K 프라임 이렇게 된 것 두 개가 있고 맥 값이 있고요. 그러면 앨리스가 이 네 개를 이런 형태로 아까와 똑같은 거죠. 첫 번째 문제와 똑같이 형태로 이제 받은 거예요. 단 여기는 이제 그 맥 값들이 같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예제에서는 이 경우에 C1이 확인되니까 기대했던 B가 있으니까 이제 C 조작이 안 됐다고 느끼는 건데 여기 경우에는 이제 이 t는 이 전체에 대한 t잖아요. 이 전체에 대한 맥값이기 때문에 C2가 아니라 C2 프라임을 쓰게 되면 이 t가 일치가 안 되겠죠. 맥값이.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아까는 몰랐는데 이제 되는 거고 얘는 실제로 이 t 때문에 안 되겠지만 어차피 C1 풀어봤자 기대하는 B가 아니라 다른 게 나오니까 안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도 C1X니까 C1에는 원래 기대했던 B가 나올 텐데 실제로는 이 맥값이 C1, C2를 이용해서 계산된 거니까 C1과 X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 T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똑같은 공격들이 다 이제 발견되는 거죠. 맥값 때문에. 맥값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맥값이라는 게 이 전송된 그 메시지를 수정하면 수정된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공격자는 이렇게 수정하고 나서 요 두 개로 확인할 수 있는 맥값을 공격자는 못 만들죠. 그 공격자는 K2가 없다는 가정이고요. K2가 있으면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K2가 이제 그 적법한 A, B가 갖고 있는 키는 공격자가 없을 때 이 공격자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 그 공격자는 이제는 아까는 이제 인증 암호라면은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격이 이제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 결론은 이 바인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바인딩 한다는 거는 그런 B, 뭐 NA를 넣어가지고 이 B가 그 세션 키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끔 하는데 이제 인증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되면 전송 과정의 조작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송신자가 애초에 메시지를 엉뚱하게 구성해 주면은 뭐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송신자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프로토콜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이제 그 연관시켜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 문제는 이제 뒤에 가서 또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인증 암호화가 모든 보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소는 아닌데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증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TLS도 다 인증 암호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설명할 때 이제 인증 암호화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실제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분 정보 얘기를 하는데 여분 정보가 이제 예전에는 그 메시지를 복화했을 때 내가 올바르게 복화했나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정보들인 거고요. 물론 그 정보만 그 목적으로만 넣지는 않지만 이 뭐 사용자 식별자라든지 뭐 타임스탬프라든지 난스라는 것들이 이제 비밀을 제공해야 되는 것과 함께 암호화돼 가지고 그 목적으로 이제 제대로 내가 맞게 복화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로 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그 역할을 그 여분 정보라는 역할은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얘를 확인해 가지고 제대로 됐구나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증 암호화에서 맥값을 확인해 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제대로 왔구나, 내가 기대하는 키로 암호화돼서 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여분 정보를 쓸 때에는 이 여분 정보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명백한 여분 정보, 함축적인 여분 정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실제로는 함축적인 여분 정보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썼던 거는 명백한 여분 정보이고, 명백한 여분 정보라는 건 수신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암호문을 복화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 보시면 프로토콜에서 보면 식별자들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또 난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암호화돼서 교환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평문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메시지들 주고받는 걸 보고 있으면은 어떤 난스가 쓰였는지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풀었을 때 기대하는 난스가 뭔지는 수신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여분 정보는 여러 가지 그 수신자가 올바르게 복화했는지도 알 수 있게 해주지만 공격자들이 그 키 추측 공격을 했을 때 내가 추측한 키가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예요. 그래서 보안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거죠. 근데 얘를 뺄 수는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동적인 암호해독 공격을 용이하게 해주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 정보를 포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메시지와 그 메시지의 해시 값을 같이 암호하면은 이 해시 값이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되겠고 전체적인 메시지의 무결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증 암호하는 방법이죠. 메시지 자체에다가 여분 정보를 넣는 게 아니라 암호문에 대한 맥값을 첨부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맥을 쓰더라도 똑같은 키를 쓰면은 안전성이 별로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용도가 다르면 다른 키를 이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다른 키라는 건 K1을 알아도 K2는 알 수 없는 그런 키가 좋은 키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K1, K2를 쓰게 되면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키의 개수는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보통은 사용자가 알고 있는 키는 K 하나예요. K 하나인데 이 K 하나로부터 두 개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두 개를 만드는데 이 오리지널 이 K를 알게 되면 K1, K2를 누구든지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걸 모르고 K1과 사용된 실제 K1과 K2 중에 하나만 알게 되면은 다른 거는 이제 알 수 없게 하는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함축적인 여분 정보는 이제 수신자만 확인할 수 있고 제3자들은 확인할 수 없는 여분 정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억지로 예를 만들어 보면은 이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밀 정보를 해시해 가지고 여기다가 넣게 됩니다. 그러면 해시된 값은 랜덤한 값이기 때문에 또 일방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값으로 해시했는지 모르겠죠. 하지만 앨리스와 밥은 이제 IAB를 알고 있으니까, 둘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 정보를 해시해 가지고 요 안에 들어있는 해시값과 같은지 보고 이제 여분 정보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시값으로 넣는 이유는 이제 해시값을 넣게 되면 혹시 해시값이 노출돼도 비밀 정보는 일방향성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뒤로 또 다른 여분 정보가 있으면 이 넣는 함축적인 여분 정보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또 한 번 넣고 계속 똑같은 걸 쓰면은 이게 이제 함축 정보가 안 되게 돼요. 그러니까 얘를 또 다른 데다 또 해시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공격이 가능하냐면 h 값이 있고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메시지를 요 내용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여기는 x 있고 y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용자는 원래 k로 풀어도 랜덤 값이 나오니까 내가 k 프라임으로 추측해 가지고 얘를 풀어봐봤자 여기에 이제 여분 정보가 없으면은 내 추측이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얘와 얘에 똑같은 이 해시 값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 얘를 풀고 또 얘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하면 뭐가 돼? 내 추측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저런 정보를 억지로 저렇게 예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저 정보는 한 번밖에는 못 쓰는 거예요. 여러 번 똑같은 해시 값이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함축적인 여분 정보가 안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분 정보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그 기법은 명명 기법입니다. 명명 기법. 그래서 이 명명 기법은 사용자 식별자를 뭐 상대방 식별자가 됐든 누구 식별자가 됐든 그거를 암호할 때 포함해 가지고 메시지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공격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호문을 만들어서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목적을 수신자가 명확하게 모든 요소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확인을 못하게 되면 그 지점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앨리스한테 밥과 사용할 키를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이 암호문의 목적이면은 그 목적들이 명확하게 이 암호문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는 밥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션 키를 앨리스에게 비밀로 전달하는 게 이 암호문의 목적이면 서버가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키가 밥과 사용할 수 있는 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이 키가 새로운 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이게 나에게 앨리스가 쓸 암호문이라는 거를 다 이 암호문으로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암호문에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거의 없는 거죠. KAS는 있지만 이 KS로 얘를 풀어봤자 뭐 이게 제대로 풀린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목적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의미들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식별자를 넣게 됩니다. A, B, 뭐 B, C. 그러면 이 암호문은 누구와 쓰기 위한 키라는 것들이 여기에 명백하게 들어가겠고요. 만약 내가 기대했던 게 B면 B인데 C가 오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고, 실제 여기 보면 새로운 세션 키라는 이 새로운이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요구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요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없으니까 뭐 재정성 공격이 되는 거고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 A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생략할 수 있냐면 이 암호문은 KAS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문은 누구를 위한 암호문이 돼요? 앨리스를 위한 암호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앨리스를 위한 암호문인데 굳이 A 이름을 여기다가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했을 때 그 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암호문이 달성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이 키 때문에 그 유추할 수 있는 그 정보는 굳이 명백하게 안 나타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A는 빼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A를 빼도 A 외에는 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빼도 가능을 합니다. 같은 요 목적과 똑같은 목적을 공개키만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버가 했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리고 비밀성을 보장해야 되니까 이제 하나만 암호화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공개 키로만 암호화하면 비밀성은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개인 키로 암호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공개 키로 암호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꾸로 할 수도 있는데 표준적인 방법은 이제 그 개인 키로 암호하고 그 다음에 공개 키로 암호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공개 키로 뭔가 데이터를 암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또 메시지의 서명을 만들어서 이제 그 대칭 키로 암호하고 대칭 키를 상대방의 공개 키로 암호해 가지고 주는 형태로 실제 프로토콜은 구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K로 전체를 암호하고 플러스 K로 암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플러스 KA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KA로 이거를 풀 수 있는 건 누구만 풀 수 있어요? A만 풀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키로부터 A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 쓸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A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A를 생략할 수가 있냐?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생략을 못해요. 왜 생략을 못하냐면은 플러스 KA로 이 데이터를 직접 암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KS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암호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건 직접적으로 암호화했을 때만 생략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암호화된 암호문을 다시 또 암호화하는 이 바깥에 있는 애가 플러스 K로 했다고 해서 이 A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생략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C라는 애는 내가 B랑 통신하고 싶어 라고 해서 서버한테 요청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C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 할 수 있냐면은 플러스 KC를 풀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KC가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플러스 KA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암호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앨리스는 이 데이터를 서버가 준 걸로 생각할 거고 KBC를 이제
B와 쓰기 위한 키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생략을 안 하고 서버가 처음 같은 형태로 쓰면 이런 식으로 줬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주면 바깥 거를 푸른 다음에 플러스 K로 암호해봤어 줘봤자 여기에 A, 자기는 뭘 기대했는데 A를 기대했는데 C가 왔죠. 그러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 키로 어떤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암호화하면은 이 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우리가 생략할 수 있지만 이 키로 직접적으로 암호화하지 않았으면은 생략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또 공격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기법이고요. 메시지 최근성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립니다.